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 지난 시간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꼭 내가 외워라 라고 했던 게 관목림부터 음수림까지의 특징들 기억나니? 오, 기억난대 지호야. 관목림부터 음수림까지의 특징. 불러봐요. 그렇지. 호흡량은 많아지고 순생산량은 감소하고 생장량은 감소하고 생체량은 증가하고 지표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감소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용어를 정리하는 게 이번 단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순환할 때, 자, 물질이 순환한다고 하는데 이 물질이 순환하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리할 건데 생산자가 한 마리가 아니죠. 생산자가 한 마리가 아니라 이 생태계에는 생산자가 엄청나게 많죠. 이 생산자가 한 마리가 생산한 광합성량의 총량을 뭐라고 하게? 한 마리가 생산한 광합성의 총량. 총광합성량. 우리 배웠잖아요. 호흡량과 순광합성량을 더한 값. 근데 이 생산자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수많은 생산자가 합친 전체 총광합성량의 합은 뭐라 그래요? 총생산량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총생산량은 용어부터 일단 정리하고 나서 그래프를 그릴게요. 첫 번째, 총생산량이란 생산자가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이에요. 생산자가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 자, 그러면 호흡량은 뭐냐면, 자, 호흡량은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소비한 양이에요. 자기가 만든 것 중에 일부를 소비한 양. 자, 호흡량이란 소비한 유기물량입니다. 소비한 유기물량, 생산한 것 중에서 일부를 소비한 양, 유기물의 총량. 그러니까 총량에 어떤 의미를 두지 말란 얘기예요. 다 총량이에요. 알겠죠? 다 합친 값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뭐냐면 이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 값. 그러니까 생산자가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에서 지네들이 사용해서 호흡량으로 뺀 값을 바로 순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순 생산량은 자기들이 소비하고 남은 유기물의 총량이다. 총 생산량 빼기 호흡량이다. 자, 근데 이 순 생산량은 그러면 이 생산자들이 전부 다 가져가 버리나? 아니죠. 이 중에 일부를 또 누가 가져가요? 1차 소비자가 가져가죠. 그래서 이 순 생산량 중에서 일부를 이 다음 단계의 생물체가 먹어서 가져가는 양을 피식량이라고 합니다. 자, 피식량. 자, 그리고 일부의 생산자들이 또 말라 죽기도 해요. 말라서 고사돼서 죽기도 한다고요. 자, 그 값을 고사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식물의 경우에는 추울 경우에 나뭇잎을 떨어뜨리죠. 그 떨어진 나뭇잎을 뭐라 그래? 낙엽이라고 하죠. 낙엽도 유기물이죠. 낙엽량도 존재합니다. 낙엽량도 존재한다. 낙엽량. 그리고 혹시 또 프린트에 동화량이라고 나오니? 동화량.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안 해도 돼요. 그냥 교과서보다 조금씩 달라서 동화량 안 나와? 안 나오면 하지 말자. 헷갈리니까. 나와요. 줘봐. 이게 동화량이 나오는 애들만 하면 돼요. 섭식량에서 소화되지 않고 체로 배출되는 양을 제외한, 배출량을 제외한 나머지량. 이거는 이제 소비자한테 들어간 양이고, 얘는 지금 생산자이기 때문에 생산자에는 이 동화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뺀 값, 이 피식량부터 이 낙엽량은 순 생산량에 포함되는 값이야. 이거 다 빼고 그래도 남은 양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생장량이라고 합니다. 생장량. 자, 그럼 생산량은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생장량이란 남긴 유기물량입니다.
생산자가 남긴 유기물의 총량. 자기 너무 많은 거. 이거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마리가 있어요. 이 각각의 어떤 생산자들이 이것저것 다 이게 몸에 남긴 양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로 뺏기자 죽잖아. 한 마리가 있는데 토끼가 먹었어. 토끼가 한 마리를 먹었다고요. 또 다른 데도 이렇게 먹는다고요. 안 먹히고 있는 애들, 안 먹히고 있는 애들이 바로 생산량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체 한 마리 중에서 일부는 피스되고 일부는 안 먹히고 이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이 범위를 좀 다르게 봐야 돼. 알겠지? 남긴 유기물의 총량인데 이거는 전체 생산자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자 한 마리 한 마리를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생산자 군집이다. 알겠죠? 전체. 자, 그러면 생체량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어. 생체량. 그래서 생체량 용어도 있고요. 현존량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현존량.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헷갈려요. 생장량, 생체량, 현존량을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어쨌든 유기물량이야. 자, 유기물량인데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수식을 좀 써볼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체량은 현존량 더하기 생장량이에요. 더하기 생장량이다. 아까 현존량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지닌 유기물의 총량. 자, 생장량은 남긴 유기물의 총량. 이걸 합치면 지금 갖고 있는 전체 유기물의 총량이 돼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생산자가 광합성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광합성을 하죠. 언제부터 광합성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광합성 안 하고 이거 아니죠. 계속 업데이트 되죠. 이 생체량이 또 다시 어떻게 돼? 실시간으로 다시 현존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광합성을 하게 되면 남긴 양이 또 더해져서 또 생체량이 된다고요. 이게 계속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바뀌어요. 왜냐면 만약에 네가 100만 원이 있어요. 네가 1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래서 1000만 원을 전부 다 저축해요? 아니죠. 800만 원짜리 사내백 하나 사야 되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50만 원 줘야 되고요. 지는 800만 원 쓰고 엄마한테 50만 원 줘야 되고 이것저것 그리고 지나가다가 깡패한테 뜯겨요. 10만 원 뜯기고 그러고 나서 40만 원 30만 원이 남았다고. 그 남은 양이 바로 생산량이라고. 그럼 원래 갖고 있던 양이 얼마야? 까먹었니? 100만 원. 거기서 진짜 남긴 양이 얼마야? 30만 원. 30만 원 생산량이야. 더해지면 뭐가 돼? 130이 되죠. 이게 바로 생체량이라고요. 근데 생체량이 130만 원 됐는데 또 일했어. 또 10만 원 또 벌었어. 남겼다고요. 그럼 또 더해지죠. 그럼 더해지는 10만 원 또 생산량이 되고 합치면 140이 되죠. 140이 다시 생체량이 된다고요. 생체량이 또 현존량이 되고 거기서 또 가업성을 해서 또 남기면 또 더해지고. 이 됐어요? 현존량이 내가 갖고 있던 돈이고 생산량이 내가 번 돈이고 벌어서 다 뜯기고 남은 돈. 저축하는 돈. 생장량은 저축하는 양. 이거 지금 갖고 있는 양, 현존량. 이건 총량. 근데 이게 둘이 바뀐다고 자꾸. 실시간으로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단위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초단위로 돈을 벌고 있어서 이것저것 뜯기고 남은 거 또 더해지고. 그래서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 바뀌니까요. 알겠죠? 이해됐니? 개념적으로?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생산자가 총 생산량은 조금 감소해. 총 생산량이 이렇게 조금 감소해. 원래는 좀 더 증가되나?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좀 증가되니? 감소하지? 조금 감소해. 이렇게 좀 감소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근데 호흡량은 어떻게 된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량은 증가된다고요, 이렇게. 이 사이값이 뭐요? 사이값이 순생산량이라고요. 왜? 맨 꼭대기가 총 생산량이니까요. 그 밑에 값이 뭐예요? 호흡량이죠. 자, 호흡량이 증가되고 순생산량은 감소가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즉 극상에 가까워질수록, 극상에 가까워질수록 안정될수록, 생태계가 안정될수록
총 생산량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호흡량은 증가되고 순생산량이 줄어들어서 호흡량과 생산량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쓰게 된다고요. 남기는 양이 별로 적어진다고요. 그게 안정된 선택이라고. 100만큼 들어오고 100만큼 나갔으니까 안정되잖아요.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그게 가장 안정된 상태. 알겠죠? 안정됐다는 거는 생태계가 안정돼 있다는 의미가 뭐게? 변화하지 않는다. 그치? 변화하지 않는 게 안정된 거기 때문에 들어온 양만큼 나가는 게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거니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지면 그래서 이 나머지 밑에 있는 양이 무슨 양이냐면 호흡량이 이렇게 되는구나. 반대로 해야 되겠다. 왜냐면 지금 나머지 값을 다 해야 돼서 이 사이 값을 호흡량으로 하자. 그럼 이 그래프가 바뀌지. 미안해 얘들아. 그래프 바꿔야 돼. 왜냐면 나머지 값을 다 표현해야 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량은 증가되죠. 호흡량은 증가되니까 얘를 그냥 비슷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점점 증가돼야죠.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 사이 값이 호흡량이고요. 점점 감소하는 값이 순생산량. 자, 이 순생산량 중에 일부는 피식되고, 피식량. 자, 일부는 고사량. 그리고 낙엽량. 합치자. 자, 그럼 나머지 값이 바로 생장량이라고요. 자, 이 생장량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이유가 이 생산량이 어디에 포함되는 값이라서 순생산량에 포함되는 값이니까 순생산량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든다고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거를 좀 그래프를 좀 잘 그려줘봐.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피식량을 누가 가져가냐면 1차 소비자가 가져가죠. 이런 가져가는 그런 그림의 모식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피식량을 가져갑니다. 이 가져가서 전체량이 되죠. 왜냐하면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어서만 유기물을 가져가죠. 왜? 걔네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은 양만을 가져가는 양이고 그 가져간 양이 전체 유기물량이 되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되고요.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고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은 생산자한테는 피식량이고 다시 말하면 1차 소비자의 전체 에너지량이 됩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 일부는 어떻게 돼요? 일부는 호흡량으로 쓰고 또 일부는 피식되고 2차 소비자한테 뺏기고 또 일부는 굶어 죽어서 고사되고 또 일부는 똥 싸죠. 똥 싼 양을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왜 똥 싼 양을 배설량이 아니라 배출량이라고 하게? 똥은 배설물이 아니니까. 알겠죠? 우리 이단원도 배웠니? 그래서 배출량은 바로 유기물량인데 사용하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나머지 배출된 양을 바로 배출량이라고 하고 똥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똥의 양. 알겠죠? 그래서 이 똥의 양을 뺀 나머지 값을 동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왜? 내가 흡수하지 않고 나머지 유기물을 가지고 내 몸속에서 이 동물들이 내 몸속에서 다른 물질을 동화시켰잖아요. 동화작용을 시켰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소화된 거를 우리가 소화된 거를 흡수해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다른 물질로 동화시키잖아. 그렇지? 그래서 동화량이라고 하는 건 전체 유기물량에서 전체 유기물량에서 이 배수량은 뺀 값이지. 전체 유기물량에서 배출량 한번 뺀 값. 그러니까 배출되고 나머지 내 몸속에 동화돼서 들어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배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 몸속에 동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화량이라고 한다. 색깔이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은 몸속에 체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동물의 몸속에 체화되어 있어서 동화된 양, 동화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합쳐서.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나머지 값은 무슨 값이냐면 마찬가지 저축한 양, 살찌운 양, 바로 생장량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생장량이 있다.
자, 그럼 1차 소비자한테는 뭐 현존량, 현존량과 성차량이 있나? 이것도 있죠. 왜냐면 내가 지금, 사이드니가 50kg라 치자. 더 조금 나가나? 50kg라 치자. 치킨 한 마리를 먹었다 치자. 내가 너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치킨 한 마리를 그냥 술까지 다 해치웠어요. 그랬더니 500g이 쪘어요. 그러면 50.5kg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0.5kg가 뭐예요? 생장량. 그러면 닭고기 전체는 이양이죠, 이양. 섭식량인 거죠. 이해되죠? 이 생장량은 남겨서 내 몸속에 들어와서 저장된 양을 바로 생장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장량도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유기물에다가 생장을 더해지면 또 생차량이 되겠죠. 이 1차 소비자의 전체 유기물의 총량은 바로 생차량인 거죠. 이해되죠? 한 마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피식량을 또 2차 소비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전체 총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할 수밖에 없겠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총량은 감소한다. 자, 개체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은 높아진다. 자, 에너지 효율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식을 좀 정리해 줄게. 자,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에너지 효율이란 전 단계의 에너지의 총량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의 총량. 현 단계의 에너지의 총량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에너지 효율입니다. 자, 이 에너지 효율이 증가된대. 자, 근데 이 중에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뭐게? 이거 무조건 성립하나? 여기서 단서 좀 줄게. 안정된 생태계에서. 아닐 수, 예외가 존재하는 거. 개체수 또 에너지의 효율이요. 이 두 가지는 아닐 수도 있다. 알겠죠? 얘만 무조건이에요. 얘는 무조건이에요. 에너지의 총량은 무조건 감소해야 돼요. 얘는 must 100%예요. 따라서 연연등기를 구분할 때 뭐를 따져라? 에너지량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에너지 효율과 개체수는 다를 수 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엄청 큰 나무 한 마리에 나무가 생산자야 소비자야? 생산자죠. 여기 속에 개미가 50만 마리가 살 수 있어 없어요? 50만 너무 많나? 10,000마리가 살 수 있다 없다? 개미가 소비자예요. 한 마리의 생산자 속에 1차 소비자가 10,000,000마리가 살 수 있다고요. 왜? 에너지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안정된 생태계라고요, 이것도. 한 마리의 생산자가 있다 하더라도 안정된 생태계라고요. 에너지량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를 구분할 때는 뭐를 따진다? 에너지량만 따지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그럼 개체수하고 효율은요, 따로따로 구하셔야 돼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효율이 증가되긴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니? 이렇게 물어보면 계산해 봐야 돼요. 무조건 계산해 봐야 돼요. 무조건 3차라고 해서 높은 건 아닙니다. 2차가 더 높을 수도 있다. 알겠죠? 뭐만 높으면 돼요, 2차가? 에너지량만 더 많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멋지고 나머지는 아닐 수 있다는 거 명심.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알겠죠? 이건 제너럴리 일반적으로다, 일반적이다. 100%는 아니다. 일반적으로만 성립한다. 예외가 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줄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한테 들어온 양 뭐 100이라고 치자. (30만큼) 소비하고 10만큼 뜯기고 60만큼 고사되고 1차 소비자 중에 4만큼 2만큼 이걸 없애자. X, Y. (2차) 소비자 중에 1.6, 0.4. 자, 분해자의 이 기억값 Z. 자, 일단 이렇게 에너지의 흐름의 어떤 그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어떤 그 모식도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 단계에서 유입되는 에너지의 총량과 유출되는 에너지의 총량이 같습니다. 유출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 이걸 전제로 해서 에너지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X가 나와 있는데 X를 따로 구할 수는 없죠. 이거 얼만큼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맨 끝에부터 봐야죠. 끝에를 보면 2차 소비자에서 나간 양 총량이 얼마예요? 이만큼 나갔으면 이만큼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Y 값이 2라는 거죠. 자, 이 값이 2차 소비자의 전체 섭식량이 되게 되고 2차 소비자의 전체 에너지량이 되죠. 됐죠? 근데 2차 소비자한테는 섭식량이지만 1차한테는 무슨 값? 피식량이 되게 되고 그러면 4 더하기 4 더하기 2를 합치면 얼마? 10만큼 받았으니까 10만큼 내보낸 거라서 받은 양이 얼마다? 10만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 10이 바로 생산자의 피식량, 1차 소비자한테는 섭식량. 알겠죠? 그러면 이 30과 44와 1.6은 무슨 값? 각각의 영향 단계의 호흡량. 그럼 밑으로 내려간 64, 0.4는 고사량이죠. 죽어서 밑으로 내려간 양. 분해자한테 간 양. 그러니까 이 Z값은 분해자한테 내려가서 이 분해자가 호흡으로 이용한 양이니까 이 고사량들의 합이 곧 Z량이 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X값은 10이 되고요. Y값은 2가 되고 Z는 이거를 더한 값이니까 얼마? 64.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전체를 하나의 큰 개로 봐봐요. 큰 하나의 개로 보게 되면 얼만큼 들어왔어요? 100만큼 들어왔죠. 그럼 나간 양의 총량을 더해보자. 30 더하기 4 더하기 1.6 더하면 35.6이니? 거기다가 이 값을 더하면 100 나오죠.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죠. 그럼 안정된 생태계. 이해되죠? 이것만 따로봐도 돼요. 생산자만 따로봐도 100만큼 들어와서 100만큼 나갔고요. 1차 소비자만 따로봐도 10만큼 들어와서 10만큼 나갔죠. 이해되죠? 각각의 개마다도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아야 되고 전체 개에서도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으면 돼요. 네. 그게 왜냐면 문제에서 안정된 생태계라고 나올 거야. 안정된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못 풀어. 알겠죠? 자, 그럼 효율을 한번 구해보자. 에너지의 효율. 이게 첫 번째고. 이거 구한 거. 두 번째, 에너지의 효율.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 구해보자. 식만 쓰자, 식만.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돼요? 아하. 이 생산자 에너지 효율을 못 구하겠구나. 입사된 빛 에너지량, 입사된 빛 에너지량이 1000이라 치자. 그러면 1000만큼 왔지만 생산자가 가지고 들어온 양은 얼마?
100이죠. 그러면 생산자가 현재 갖고 있는 에너지량은 얼마? 100. 전 단계 에너지량은 1000. 1000분의 100이 돼. 1000분의 100이 되죠. 1000분의 100. 너무 높은데? 많이 썼다, 진짜 만. 만분의 100 곱하기 100이 됩니다. 약, 여기서는 그냥 1%네. 1%가 되네요. 일반적으로 생산자의 효율은 1% 미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차 소비자. 일차 소비자는 몇 분의 몇? 그러니까 생산자의 에너지 총량이 얼마예요? 100이야. 100분의 10인 거야. 그래서 생산자의 총량은 100. 1차 소비자의 총량은 10. 알겠지?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계산 완전 다르게 답이 완전 다르게 나온다. 곱하기 100이고, 그래서 10%가 됩니다. 그럼 2차 소비자? 지호야 불러봐. 몇 분의 몇? 지호야?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민지야? 1차 소비자의 전체 에너지량 10. 2차 소비자의 전체 에너지량 2. 알겠죠? 10분의 2 곱하기 100이다. 20%네요. 뭐 일반적으로는 증가되니까요. 증가되는 걸로 내가 만든 거예요. 알겠죠? 효율 구하는 거 얕보지 말아라. 진짜다. 이제 에너지 효율 구하는 거 얕보다가는 계산 잘못 나온다. 알겠죠? 에너지 효율 정확하게 구하는 거 연습해라. 분할자는 영양 단계가 아닙니다. 영양 단계는 생산자와 소비자만. 알겠지? 첫 번째, 탄소 순환 과정. 지금 물질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을 하고 있는데, 이 제목에서도 일단 약간 철학적입니다. 자, 물질은 어떻게 된다? 순환한다. 물질은 돌고 돌아요. 하지만 에너지는 흐른다. 에너지는 절대 순환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에너지 순환한다면 무조건 다 개소리예요. 에너지는 절대 순환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순환한다면 우리는 비에너지가 필요 없게 돼요. 알겠죠? 빛은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다시 나가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생물체들이 빛에너지가 필요 없고 안쪽에 있는 에너지만 가지고 계속 돌고 돌면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에너지가 바뀌면 뭐로 바뀌어? 일부가? 일부가 쓰지 못하는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순환할 수가 없다. 무한동력은 그래서 존재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물질의 순환에서 탄소 순환 과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생태계잖아.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탄소 순환 과정을 하지 않니? 탄소가 대체 어떻게 사용되길래? 탄소가 대체 어떻게 순환되길래 탄소의 순환 과정을 우리가 따로 공부하냐? 자, 탄소의 순환 과정을 공부하는 이유는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갖고 있는 물질이 뭐예요? 유기물 속에 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뭔지 한번 보자.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와요. 유기물의 정의는 여기서만 나와요. 지구과학에서 살짝 나오는 것 같긴 해. 배웠니? 안 나오니? 예전에 약간 그게 유기물이 지구과학에서 살짝 나왔다가 생명과학에서 이 유기물의 정의를 막 이렇게 반박을 해가지고 일단 그 지구과학에서 유기물에 대한 정의가 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다시 안 들어왔나 봐요. 유기물의 정의는 뭐냐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유기물인데,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된다? 탄소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탄소 골격이라는 얘기는 탄소가 한 개여야 돼, 여러 개여야 돼? 탄소는 절대 한 개면 안 돼요. 탄소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이 탄소 골격에다가 반드시 뭐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냐면 생물이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유기물의 예로는 뭐가 있냐면 이게 CO2? CO2는 왜 아니에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물이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아닌데요? 광합성 할 때 CO2 이용하지 않나요? CO2가 들어가서 포당 만드는 게 광합성 아니에요? 그러면 CO2에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빛에너지가 필요 없죠. CO2로 붙일 때 뭐가 필요해? 빛에너지를 집어넣죠. 그럼 결국에 에너지는 빛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지 CO2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세포를 할 때 CO2가 쪼개져요? 아니면 그냥 CO2가 나가요? CO2가 나가죠. 그럼 CO2 가진 에너지를 이용하려면 CO2를 쪼개야지. 알겠죠? CO2는 쪼개지 않죠. 왜? CO2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따라서 이 CO2는 절대 유기물이 아닙니다. 생물이 CO2를 이용할 수 있는 생물체가 없어요. CO2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 그런 생명체가 있다면 CO2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생명체는 없다고요. 뭐 이런 거 있죠. 탄단지방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탄단 지방? 자, 이런 것들은 유기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얘네들이 유기물이다? 생명체가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세포 호흡의 기질로 뭘 사용한다? 얘네들을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호흡 기질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주 영양소라고도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내용들 막 연결시켜봐. 이들한테 배운 거랑 막 연결이 되면 정확하게 이해한 거야. 그렇지, 연결이 안 되면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나중에 개념이 좀 헷갈려, 이제 나중에는. 탄단지방이 그래서 유기물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환 과정을 한번 보시도록 그려봅시다. 자, 생산장,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탄소의 순환 과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탄소의 이동 과정. 탄소의 이동은 흰색으로 할게요. 탄소니까 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은 에너지의 이동 과정. 에너지. 자, 그리고 빨간색은 유기물의 이동 과정. 자, 이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유기물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 유기물 식에는 뭐가 들어있다? 탄소와 에너지가 다 들어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있으면 뭐예요? 유기물인 거죠. 그럼 유기물만 이동해도 얘네들 두 가지가 같이 이동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이해되죠? 자, 그럼 일단 CO2가 들어가요. 생산자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CO2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CO2를 흡수한 다음에 포당을 만들기 위해서 빛에너지를 흡수해요. 얘가 빛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드는데 포도당이 유기물이죠. 포도당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생산자를 누가 먹어? 1차가 먹고요. 1차를 2차가 먹죠. 맞죠? 그럼 1차가 먹으면 이 먹은 거를 전부 다 호흡으로 쓰나요? 일부를 쓰죠. 일부를 쓰게 되면 뭐로 나와? CO2로 배출되죠. 얘도 마찬가지 일부가 배출되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똥으로 나오죠. 또는 시체가 돼서 나오죠. 죽은 다음에. 다 유기물이죠. 생산자도 마찬가지, 시체 또는 여러 가지 찌꺼기로 분해자한테 이동을 하죠. 이때는 유기물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그럼 이 유기물 자체가 이동한 걸 누가 받아요? 분해자가 받아요. 자, 그럼 이 분해자가 받은 다음에 분해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요. 자, 이게 바로 호흡량이에요. 분해자의 호흡량. 이게 각각 무슨 양인지 이해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배웠던 그 물질의 순환에서 이거 들어가는 거 무슨 값? 이거 광합성량. 이거 무슨 값? 1차 소비자의 호흡량. 이거 2차 소비자의 호흡량. 얘는 분해자의 호흡량. 그렇지. 각각 무슨 값인지 이해하면 돼요. 얘는 고사량이죠. 생산자의 고사량. 알겠죠? 이거 고사량, 얘도 고사량, 얘도 고사량. 또는 낙엽량도 돼요. 생산자한테는. 고사량 또는 배출량도 포함돼요. 밑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그리고 얘는 분해자의 호흡량이 되고요.
이게 물질, 봐봐. 이게 흰색은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있니? 흰색은. 흰색은 돌고 있죠. 그러면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값은 흘러가죠. 다시 돌아가지 않죠. 이해돼요? 물질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게. 그러면 이 생산자가 분해자한테 안 가고 일부가 탈화가 됐어요. 그럼 뭐가 돼요? 분해자가 분해를 못했어요. 오랫동안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석탄이 되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마찬가지.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가 오랜 시간 동안 분해자한테 분해가 안 되고 탈화가 됐어요. 그럼 뭐가 되게? 석유가 되죠. 자, 이렇게 석탄과 석유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화석 연료라고 하죠. 이것도 뭐니까? 유기물이니까. 다시 끄집어낸 다음에 연소 반응을 시킬 수 있다고요. 에너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죠? 그러면 질문해 볼게. 석유는 유기물인가? 유기물의 정의가 뭐라고요?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얘가 유기물이 아니었어. 근데 석유를 이용하는 세균이 발견됐어.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석유를 분해하는 세균이 발견됐다고요. 얘는 어디에 사용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응용할 때 공학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니? 그렇죠. 바다에서 석유 유출됐어. 그럼 이 세균 풀어버리면 돼요. 그럼 석유 알아서 다 분해줘요. 아니죠.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고요. 이게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석유가 유기물로 바뀌었어. 개념적으로. 근데 아마 애매한 건 안 물어볼 거야. 괜찮아. 안 물어볼 거야. 헷갈리는 건 안 물어볼 거라고. 만약에 헷갈린다면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다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내가 노란색으로 안 써도 흰색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1차 소비자는 생산자한테 1차 소비자가 이동하는 그 에너지는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이때 에너지가 이동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이때 탄소가 이동된다? 맞는 말. 알겠죠? 같이 이동한다고요. 알겠죠?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기억해주면 된다. 질소 순환 과정. 질소 순환 과정. 질소가 되게 중요한가 봐. 탄소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탄소 순환 과정을 공부했던 것처럼 질소가 중요하니까 질소 순환 과정을 공부하지 않나? 질소가 대체 생명체한테 어떤 의의가 있길래? 질소가 어떻게 쓰인다? 식물? 질소가 어디에 쓰이니? 이건 모든 생명체한테 해당돼요. 생산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쓰이냐니까요. 단백질의 재료예요. 단백질까지 이거 안 만들면 그만 아니에요? 단백질 꼭 있어야 돼요? 왜? 왜? 식물은 단백질 거의 없는데? 몸에? 효소의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없어도 되면 효소가 없어도 되니? 안 돼. 효소는 왜 있어야 돼요? 물질 대사해야 되니까요. 물질 대사하지 못하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한데 효소의 바로 주재료가 바로 단백질이라고요. 그러니까 단백질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없어도 좀 살아. 왜? 저장된 게 있으니까. 하지만 단백질 없으면 죽어요. 알겠죠? 그래서 원주민들도 보면 단백질의 보충원으로 뭘 먹어? 막 개미 먹잖아요. 막 개미 이렇게 막 긴 거를 이렇게 잡아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요. 단백질 보충해줘야 된다고요. 얘네들 주식이 막 탄수화물들이니까 막 옥수수 먹고 뭐 먹다가 너무 몸이 좀 허해졌다. 그럼 단백질 먹는다고요. 개미 좀 잡으러 먹자. 좀 먹는다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단백질.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 그 보양식 중에 뭐 삼계탕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신탕. 단백질 성분이 엄청 높아요. 보신탕도 마찬가지고 단백질의 비율이 좀 높다. 또 어디 있어요? 질소가. 더 중요한데. 핵산의 재료이기도 해요. 핵산. 핵산? 핵산의 기본 단위가 뭐야? 민지야. 뉴클레오타이드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니? 이오타.
인산 내가 기를 안 했다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인산 당 염기 맞아요? 이건 기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인산의 구성원소 인산은 POH H2PO4 그러니까 POH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당은요? 이건 알잖아.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 CHO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염기는요? CHON 여기 있네. 찾았다 이놈. N 여기 있네요. 그럼 N이 없으면 뭘 못 만든다? 염기를 못 만들면 에너지 이 유전 코드를 만들 수 없잖아요.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산을 못 만드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N이 있어야지만 핵산을 만들 수 있고 핵산이 있어야지만 세포 분열이 가능하죠. 내가 단백질하고 위해서 탄수화물 아무리 말해봤자 핵산을 못 만들면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다고요. 알겠지? 근데 우리는 걱정한 적 있니? 너 질소? 질소 좀 보충할까? 막 그런 적 없잖아요. 비타민이나 다른 것들은 좀 보충할까 해가지고 영양제 먹어도 단백질을 보충한 적이 없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단백질 먹기가 되게 싫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식물이 만든 단백질 먹으면 되고, 지나가다 그냥 바퀴벌레 잡아서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돼요. 알겠죠? 그냥 먹으면 되기 때문에 단백질 얻기가 쉬워. 그러니까 내 몸속에는 뭐가 남아돌아? 단백질이 남아돌아. 남아도는 단백질로 뭘 만든다? 뭘 구성한다? 몸을 구성한다. 그래서 물 다음으로 구성비율이 높은 게 단백질이에요.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뭐 살찐 애들은 뭐 지방이 훨씬 높겠지만 일반적으로 체구성 비율 중에 단백질이 가장 높죠. 근데 뭐는 적어요? 탄수화물은 적죠. 왜? 주 에너지원으로 대부분을 먹지만 대부분 바로바로 소비해버리죠. 세포의 재료니까. 알았지? 하지만 단백질은 내가 효소로 쓰고 여러 가지로 쓰고도 남기 때문에 내 몸을 구성한다고요. 자, 그러면 생산자를 생각해봐봐. 자, 이제 빙의해봐요. 나는 이제 동물이 아니다. 난 생산자다. 생산자들은 뭐는 얻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중에 탄수화물은 남아 돌죠. 광합성분 되잖아요. 광합성 탄수화물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 에너지 자기가 세포로 다 쓰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수화물을 다당류로 저장시켜버리죠. 그게 바로 셀룰로스 형태로 저장하죠. 하지만 뭐는 부족해요? 단백질은 어떻게 얻어요? 식물들은 단백질을 어떻게 얻어요? 얘가 뭐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N을 흡수해서 단백질을 직접 만들어야 돼요. 이 만든 단백질 중에 효소로 쓰고도 단백질이 남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몸을 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산자들은 단백질의 비율이 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0.2%도 안 돼요. 이 식물 전체에서 단백질 차지하는 비율이 0.2%도 안 된다고요. 왜? 너무너무 적어. 왜? 가까스로 만든 단백질 어디에 쓰기 바빠? 효소로 쓰기 바빠요. 몸을 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라는 거죠. 탄수화물은 얻기 어렵지만 단백질은 얻기 쉽다. 식물에 비해서. 그래서 남아도는 단백질로 몸을 구성한다.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얻기 쉽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백질도 결국엔 누가 만든겨? 결국엔 생산자가 만든 거죠. 이 생산자가 만든 단백질을 1차 소비자가 먹은 거고 1차가 2차를 먹은 거고 내가 2차를 먹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몸속에 막 농도 높게 해가지고 저장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과정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N2는 유주 레스한 형태. 유주풀한 형태인 NH4 플러스일까 암모늄 이온. 얘는 N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유용 가능한 유주풀한 형태. 그래서 유주 레스한 형태를 유주풀한 형태로 바꾸는 이러한 작용을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첫 번째 암모늄으로 바꾸는 이러한 질소 고정은 바이 뿌리혹 박테리아가 해준다. 뿌리혹 박테리아.
뿌리오박테리아 또는 학명이 아마 아조토박터일 거야. 아조토박터. 갑자기 추가됐네. 아조토박터. 어쨌든 분해자다. 분해자. 자, 그리고 이 N2가 NO3-1가 질산이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일지 내야지. 나한테 내야지. 얘도 마찬가지 유효풀한 형태. 질산이온. 이때 작용해 주는 게 누구냐면 이것도 질소 고정이긴 한데 이거는 뿌리오박테리아에 의한 게 아니라 공중방전, 공중방전, 즉 번개에 의한 공중반전 번개에 의한 질소 고정작용 2, 두 번째. 자, 그리고 이 암모늄 이온이 NO2-일까, NO3-일까, 이 질산이온의 전 단계를 바로 아질산이온이라고 합니다. 아질산이온.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NA 형태라는 거죠. NA 형태로 갖고 있고 다 이용 가능한 형태. 단 산소의 개수는 많아지고 수소의 개수는 적어지는. 이걸 바로 무슨 작용이라고 하냐면 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질산화 작용. 자, 바이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 얘도 분해자. 자, 그리고 이렇게 유용 가능하게 만들어진 이 질산이온을 다시 N2로 쪼개는, 자, 이러한 작용을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탈질산화 작용. 바이탈질산화 세균. 아마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용어가 좀 바뀌어서 뭐에서 뭐로 바뀐 거냐면 이 질산화 작용을 다른 말로 질화 작용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질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어떤 기출문제에서는 질화 작용이라고 나올 거야. 이거를 질산화 작용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탈질산화 작용을 탈질화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탈질화 작용.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게 질산화 작용인데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하면 왠지 이거 역반응 같은데 역반응이 탈질산화가 아니라 탈질화는 다시 N2로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 자, 그리고 이렇게 유용 가능한 N을 생산자가 가지고 가서 단백질과 핵산을 만드는, 생산자가 단백질과 핵산을 만드는 이러한 작용을 질소 동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질소 동화 작용, 질소를 동화시켰다. 질소 동화 작용, 바이 생산자. 자, 유일하게 생산자가 하는 게 바로 질소 동화 작용. 그렇죠? 동화시킨 이런 단백질들을 1차 소비자가 가져가고 2차 소비자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질소가 계속 순환하는 거죠. 물질들이 순환하게 된다. 자, 여기서 자, 이런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들이 죽은 사체가 다시 암모늄인으로 쪼개집니다. 자, 이것도 바이 분해자가 해주죠. 사체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암모늄인으로 바뀌는 거, 이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질소 산화물의 분해 작용이라고 합니다. 질소 산화물의 분해, 바이 분해자. 자, 이것도 분해자, 질소의 순환 과정의 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질소가 순환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지? 설명서 됐죠? 한번 가자.
공통적인 것만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프린트 같은 데서 달달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얘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과정들은 달달 암기해야 되는데 큰 라인만 좀 잡아줄 거야. 생물 다양성. 자,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왜요? Why? 왜 높으면 생존 확률이 높아지나요? 왜? 그쵸. 급격한 환경 변화에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죠. 생물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편하다. 유리하다.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자, 그거를 잘 대응을 못했던 파충류들이 중생대 때 다 몰종된 거죠. 그래서 생생대 때부터는 이제 포유류들이 이제 번성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인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를 대비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인간들이 더 오랫동안 존속을 하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을 높여야만 한다. 낮추면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가 자초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낮추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생물 다양성을 낮추는 요인이 존재합니다. 낮추는 요인.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아니에요. 물론 환경 파괴 약간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긴 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서식지의 파괴예요. 서식지의 파괴. 그러니까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 서식지 파괴도 환경의 파괴이긴 한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한 거죠. 생물들이 살려면 서식지가 필요한데 서식지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종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였지? 외래종 말고 그거밖에 두 번째부터는 그 원인이 아니구나. 그래, 외래종의 도입이라고 하자. 외래종의 도입. 세 번째, 불법 포획과 남획. 네 번째, 환경 오염. 맞아요? 기후변화. 이게 다섯 번째야? 같이 할래? 다섯 번째? 없네. 자, 그럼 서식지 파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서식지의 단편화 현상이 있습니다. 서식지의 단편화 현상. 단편화. 들어봤나? 서식지 단편화 현상? 통과 때 배웠어? 좀 쉽겠다. 자, 원래 이만한 면적이 있었어요. 이만한 면적의 전체 면적이 100%였어요. 100%. 자, 여기 살아있는 종의 종류가 100%가 있었다 치자. 자, 근데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이 지역에 도로가 들어왔습니다. 사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도로에 의해서 줄어들어서 서식지의 면적이 70%로 줄었어요. 그러면 종도 약 70%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종은 더 많이 줄더라 이거예요. 40%로 줄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좀 이해하려면 가장자리 효과를 이해하셔야 돼요. 들어봤니? 오, 들어봤어. 뭐야? 다시는 없지? 좀 비슷한데 가장자리에 따라서 A종이 있고요, 여기 B종이 있고요, 여기 C종이 있고요, 여기 D종이 살아요. 2종까지 살까요? 그 다음에 D, C, B, A가 살아요.
자, 이것처럼 가장자리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서식지의 종류가 결정돼요. 알겠죠? 이걸 바로 가장자리 효과라고 합니다. 가장자리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서식지의 종류가 결정된다. 자, 그러니까 도로가 결손되기 전에는 다 연결되어 있을 때는 서식지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5종류가 있는 거죠. 그때는 바로 100%의 종이 살 수 있다고요. 자, 근데 도로가 생기니까 가장자리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A종, B종, 끝이죠. 다시 A가 살아야죠, 이제. 맞죠? 그래서 서식지의 종류가 어떻게 됐다? 줄었다. 서식지가 단편화됐다. 알겠죠? 또는 얘네들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죠. 그래서 고립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 서식지 단편 현상을 다른 말로 서식지 고립화 현상이라고도 해요. 그냥 연결이 끊어져서 고립되어 있다, 또는 서식지의 종류가 줄어들어서 단편화됐다. 그래서 줄어드는 면적에 비해서 더 많은 종의 숫자가 감소된다. 그런 서식지 단편 현상입니다. 자, 이거 좀 이상한 게 외래종을 도입하게 되면 올해 종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래종을 도입했으면 종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설명을 안 하고 지금 내가 이걸 설명하고 있구나. 나 참 급해. 생물 다양성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생물 다양성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게. 쓰고 나서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에는 자,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너 이거 다 배웠니? 진도 빠르구나. 그 다음 진도 뭐 나가, 이제 다 나갔으면? 더 이상 진도 안 나가고 그냥 수행평가하고 이렇게 시간 때우는 거야, 이제.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자,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유전적 다양성은 뭐게? 같은 종, 즉 개체군 내, 같은 말. 같은 종 내의 대립형질의 다양한 정도예요. 대립형질의 다양한 정도. 자, 여기서 정의가 유전자가 다양한 정도가 아니에요. 알겠죠? 정의는 절대 유전자가 다양한 정도가,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해서 유전자가 다양한 정도가 아니라 대립형질의 다양한 정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도 유전적 다양성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유전자는 똑같지만 대립형질이 조금은 달라져 있죠. 좀 더 이렇게 막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더 검해질 거고, 집에서만 있는 사람들은 조금 하얘질 거고,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서 제로가 아니다. 왜냐면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으로 다양한 정도가 아니니까. 처음부터 갖고 있는 유전자만, 형질만.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는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나중에 배우니까. 근데 정의는 어쨌든 대립형질의 다양한 정도긴 하거든? 그렇게 나와있니? 거기 너도? 뭐라고 나와있니?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념적으로는. 근데 내가 쓴 거는 뭐냐면, 수능특강. 수능특강의 개념이니까 좀 개념적으로 다를 수는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은 아마 안 물어볼 가능성이 높긴 해. 그래서 수능에서도 나온 적도 없긴 하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그냥 달달달 넘기하세요. 내 거보다 더 중요하게. 하지만 내 거는
큰 틀을 잡는 데 이용하시라고요. 큰 틀에서 이해하는 거.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질문해줘. 좀 비슷한 거,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자, 종 다양성은 종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종의 다양한 정도. 자, 근데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점 종이 다양해질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분화돼 버리니까. 뭐 종이 다양해지다가 너무 달라버린 애들은 그냥 다른 종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이걸 바로 종의 분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종이 많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축적이 되면 얘가 많아지고, 얘가 축적이 되면서 얘가 많아지고 전체가 증가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생물의 진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생투에서는 이걸 같이 이제 연결시켜서 공부를 한다고요. 종의 분화라 그래서 단원이 따로 있다고요. 자, 종의 다양한 정도. 자,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적인 요소와 생물적인 요소 플러스 비생물적인 요소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거 앞에 있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 자, 앞에 있는 유전적 다양성과 이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은 둘 다 생물적 다양한 정도만 체크합니다. 생물적인 요소의 다양성만 체크한다. 다양성이다. 그러니까 생태계 다양성만 유일하게 뭐에 대한 개념이 더해진다? 이 개념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 다양성은 이 환경이 다양할수록 뭐가 증가된다? 얘가 많아지고 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포함시키는 게 바로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일수록 생물들의 종이 더 많이 다양해질 수 있다. 자, 근데 이 생물 다양성이 높기 위한 조건. 자, 높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다양해야 되냐면, 당연히 다양한 정도가 높아야 되고, 다양해야 되고, 다양성이 높아야 되고, 플러스 골고루 다양해야 된다. 골고루여야 된다. 분포가 골고루여야 한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똑같이 5종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5종류가 30% 있는 거랑 10%, 90%, 5% 있는 거랑은 다르다. 똑같이 3종류일지라도 골고루 다양한 게 다양성이 어떻다? 높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자, 왜냐하면 한쪽으로 비율이 너무 높으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나머지 종들은 사라질 확률이 높죠. 골고루 다양해야 하지만 다른 종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골고루 이 분포 비율도 다양성이 높은 어떤 요인 중에 하나다. 알겠죠? 종류만 세면 안 되고 비율이 골고루여야 된다.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자, 그럼 외래종의 도입도 마찬가지 종 다양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이 외래종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돼요? 천적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천적이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 천적이 있어서 좀 막 이 숫자가 조절돼야 되는데 얘가 천적이 없다 보니까 무진장 숫자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고유종들의 생태계를 완전 다 파괴시켜 버린다. 고유종들을 다 먹어치우고 없애버려서 오히려 전체 종의 숫자가 더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 당연히 불법 포획과 남획 많이 잡는 거 이런 것들도 종 다양성을 감소시키겠죠. 막 전기로 시내가 가가지고 보통 이제 막 그물로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전기 충격기를 가가지고 쫙 전기 충격 줘버려요. 나도 감전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감전이 안 되게 고무로 된 옷 딱 입고 전기 쫙 충격 주면 물고기가 다 떠올라요. 싹을 이제 건지는 거예요. 전기 충격 줬으니까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잡기도 한다고. 그게 바로 남획이에요. 그리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마찬가지 종의 숫자를 감소시킨다. 그 환경에 맞는 그런 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보자. 서이치 단편화의 대책. 그렇죠. 얘에 대한 대책은 바로 생태 통로를 건설을 시켜준다. 연결해준다 이거죠. 생태 통로 건설. 연결해줘서 서식지의 단편화 현상을 조금이나마 줄이자. 그럼 이것도 맞는지 봐봐. 도로를 건설하지 않는다. 그 제일 좋은 거 아닌가? 도로 건설하지 않는 게 제일 좋잖아요. 건설됐던 도로를 싸그리 없애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복귀한다. 친환경적으로 바꾼다.
맞니 틀리니? 왠지 맞는 것처럼 보이죠?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연은 어떤 대상이야?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이야? 아니면 이용해야 될 대상이야? 이용을 해야 될 대상이에요. 명심하세요. 알겠죠?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자연 보호하기 위해서요? 적절하게 잘 이용하기 위해서 과학을 배우는 거예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문과생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자연은 뭐다? 이용을 할 대상이다. 그거 명심하십시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 지속 가능하게 이용해야 돼요. 내가 이용을 잘못해가지고 파괴가 돼버리고 잘못 사용하면 후대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해야 돼? 잘 이용해야 돼. 후대들도 잘 이용하고 잘 이용할 수 있게 잘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절대 안 돼요. 개발해야 돼요. 개발하는 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현상을 좀 줄이면서 개발하자야.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도로 싸그리 다 없애버리자 절대 안 돼요. 도로 있는 게 개발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해되죠? 자, 이 외래종의 도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 얘에 대한 대책. 외래종 도입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외래종 도입하지 말자! 이게 맞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조사한 후 천적이 있는 외래종을 도입해야 돼요. 알겠죠? 외래종을 도입하게 되면 뭐가 증가돼요? 종 다양성이 높아지잖아요. 도입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단 우리 생태계로 왔을 때 조절이 돼야 돼요. 천적이 있는 외래종을 도입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대책이 외래종을 도입하지 말자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종 다양성 높일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한 후 철저히 조사 후 천적이 있는 외래종을 도입한다. 자,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야. 이거는 당연히. 이것도, 이거 대처하자야. 이거 뭐 좋은 말 고르면 돼요. 자, 그리고, 서식지를, 우리가 종 다양성을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 대책 중에 또 한 가지인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얘만 좀 적을게. 여러 가지 자연들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연은 어떻게 해야 될 대상? 이용을 해야 될 대상인데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심미적인 어떤 대상이기도 해요. 심리적 효과? 심미적 자원? 그러니까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얘는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자원이에요? 심미적 자원이에요. 기분을 좋아지게 해준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기분만 좋아지게 해주면 돼요. 그럼 나를 막 물었어요.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필요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알겠죠? 나한테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요즘은 좀 많이 생각이 좀 바뀌었죠. 이제 뭐 반려견, 이게 외환동물이 아니라 반려견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상한 용어를 좀 만들어놨는데, 근데 과학적으로는 좀 용납이 좀 안 되긴 해요. 과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좀 용납이 안 되긴 해요. 인간과 동물은 완전 다른 거예요. 왜냐면 동물은 자원이에요. 사람이 이용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과학 입장에서, 철학적으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학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자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려견? 아니죠? 자원이에요. 알겠죠? 왜? 얘가 잘 있어야 인간들한테 좀 더 기분 좋게 하고 스트레스 줄일 수 있으니까. 힘적 자원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효과들이 있다. 단순하게 좀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하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맞춰봐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어떤 천혜의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심리적인 효과가 있죠. 심리적인 자원이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자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천혜의 자원이 어떤 풍경이 있는 곳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맞춰봐. 천혜의 환경. 천혜의 환경. 아주 너무너무 이쁜, 너무너무 아름다운 어떤 풍경이 있는 곳. 이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다. 사람의 출입을 막아서 보호해야 한다. 1번. 두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사람을 통제한다. 세 번째, 개발하지 않는다. 그대로 둔다. 그대로 둔다. 1, 2, 3 중에 뭐가 맞을까요? 3번. 2번. 당연히 2번입니다. 의심이 어제지가 없었니?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무슨 자원이라고요? 사람들한테 이용하게 해줘야죠. 단, 보호를 해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통제해야죠.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예를 들면 한라산의 경우도 한라산에 등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에 등정할 수 있는 사람 50명으로 한정시켜 놨어요. 미리 예약해야 돼요.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해가지고 그 사람만 하루에 50명만 올라갈 수 있게 해준다고요. 유럽은 더 심해요. 유럽은 진짜 심해요. 환경보호하는 게 엄청 심하다고요. 거기서 뭔가 잘못하면은 벌금 엄청 때리고요. 그렇게 보호를 해준다고요. 단 이용할 수 있게 놔둬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절대 이용하지 못하게 막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것만 좀 얘기해주면 아마 석 좀 잡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협약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거기 나와 있는 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들 나와 있는 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나중에 구술 테스트 볼 거야. 여기까지 합니다.